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읽기 그 3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고능부, 즉 높이 올라 헤아리라 하는 화론의 주제를 천착해 보십시다. 이미 몇 차례 서술된 바가 있지만 중국의 고전 미학에서는 시, 서, 화처럼 밖으로 나타나는 작품이 지니고 있는 품이나 품격 등은 그 작가의 품이나 인격과 철저하게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의식이 비천한 자가 품격 높은 작품을 창작해내리 만무하고 의식이 고매한 작가가 조악한 작품을 함부로 발표할 까닭도 없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작가가 평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소리가 그의 시로 나타나고 붓으로 쓰여진 글씨나 화필로 그려진 그림은 해당 작가 의식의 형상인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 역시 역경의 계사전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 전거로 작용했습니다. 반역하려는 사람은 그 말이 분수에 넘치고 마음에 의혹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지루하며 훌륭한 사람은 그 말수가 적고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그 말이 많으며 착한 사람을 무고하려는 자는 그 말에 무리가 많고 지켜야 할 분수를 잃은 사람은 그 말투가 비굴하다. 발표된 작품 속에 해당 작가의 인품과 사상이 숨김없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한 학자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청나라의 진보적인 학자였던 섭섭이 그의 저서 기후문집 제8권 남유집서에서 서술한 부분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는 마음의 소리여서 마음을 떠나서는 나오지 않고 마음과 달리 나올 수도 없다. 공을 세워 이름을 크게 떨친 자는 결코 돌샘의 단박한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처신이 가벼운 사람은 또한 장중한 울림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성녀 도잠은 늘 소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고 이태백은 세속을 등지는 말을 많이 했으며 투보는 광활한 희망을 흥하게 했고 소식은 널리 형제의 말을 가르쳤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마음이 소리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 마음이 이를과 같다면 그 시에는 이를과 같은 빛이 있고 그 빛이 이르는 곳에는 또한 이를이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시로서 그 사람이 나타나고 그 시인 또한 그 시로서 알 수가 있다. 만약 그 사람과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열심히 억지로 조작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말을 할지라도 일시나 한두 사람을 속일지언정 결코 천하와 후세는 속일 수가 없다. 그의 저작물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의 추악함과 비천함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사람됨이 추하고 비천하면 그의 기 또한 반드시 고달플 것이니 어찌 그의 말이 널리 떨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시품이나 화품이 그 작가의 인품과 딱히 일치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반론 또한 많은 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인품은 훌륭한데 그의 작품은 형편없는 졸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이고 사람은 변변찮아 보이는데 그의 작품은 훌륭할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대개 작가와 작품은 그 예술성에 있었으나 품격에서 별개라는 관념이 지배적인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등으로 유명하며 소위 예술지상주의를 부르짖었던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는 동성애에 빠져 그 시대의 무자가 되어 인생 전체가 파멸당하기도 했었고 프랑스의 현대 부조리 극작가인 장 주레 또한 매춘과 도둑질과 감옥생활 등으로 전전하다 못해 종신금고형까지 받게 이르렀으나 그의 작품 한여들 등은 현대의 극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작품과 작가는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 섭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으로 맞서고자 했습니다. 첫째, 개별적 실제로서 보편적인 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간혹 작품과 그 작가의 품격이 딴판일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현상은 특이한 예외로 봐야 마땅하다는 뜻이다. 둘째, 작가의 인품이 거의 전 작품에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거의 전체 작품과 거의 전 생애를 큰 눈으로 조망하고 보면 결국 작품의 격과 그 작가의 인품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말은 단지 한두 사람이나 한 시대에만 가능할 뿐이지 천하와 후세를 두루 속일 수는 없는 일이며 그의 전 작품을 읽어보면 그의 추함과 비천함 등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셋째, 작품의 심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유가의 경우에는 모든 작품에 내재된 도덕적 인소를 가장 중요시 했으니 작품과 작가의 인품은 동격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말이 된다. 서양의 경우에도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의 소설을 발표한 바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가 살았던 19세기 후반 유럽 사회의 예술가들이 점차 타락해 간다고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어조로 예술의 도덕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문예사조사에서는 그가 이른바 인도주의 작가로 분류되기도 했었죠. 음식처럼 예술도 정말 중요하지만 만약 예술의 임무가 다만 즐거움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별다른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건강한 개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다. 영국과의 아편전쟁 이후에 활약했던 학자로 중국의 고전미학 연구에 심지를 기울여 이른바 예술론에 해당되는 예계라는 역전을 펴낸 유희재 또한 그의 저서 예계의 시계에서 시품은 인품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계는 문계, 시계, 부계, 사곡계, 서계 내지 명청대의 과거시험에 쓰였던 문체인 팔고문을 다룬 경희계 등 6부로 나눠져 있었고 극히 짧은 몇 구절의 서술로서 각 작가의 작품을 평하거나 예술적 특징 등을 객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술작품은 음과 양 또는 유와 강의 통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늘에 돌을 세우는 것을 음과 양이라 하며 땅에 돌을 세우는 것을 유와 강이라 한다. 그릴문이란 천지를 날줄과 시줄로 하는 것이며 그 도는 음양, 강유만으로 이룰 수 있다. 예계, 경이계. 글씨는 음양 이기를 겸비하여야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이 침착하고 음울하면 음이요, 기발하고 호탕하면 양이다. 예계, 서계. 작품과 인품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희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들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묘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장사가 알로공에 둔 글에서 지사공인이 아니면 어찌 말과 같이 묘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했다. 예계, 서계. 서법도 같은 것이니 그 배움과 같고 그 재주와 같으며 그 뜻과 같으니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과 같은 것이다. 예계, 서계. 사마천은 시인 구련을 묵찬하면서 그 지가 슬프다 했고 위상물 눈물을 흘리는 그 위인을 서로 만나야 한다고 했다. 위인이다 하는 것으로 구른의 시를 논하는 사람은 그 깊은 속을 살피기 때문이다. 예계, 문부. 시품은 인품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것은 뜻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유희재는 예술가는 먼저 자신의 인품을 고결하게 가꾸고 유지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재주를 숭상하는 것은 인품을 숭상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필성이나 묵정은 모두 그 사람의 성령이 근본이 된다. 이는 흥정을 다스리는 것이 글씨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다. 예계, 서계.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이 고운 사람한테서는 고운 글씨와 고운 문장이 나오고 성령이 거친 사람한테서는 거친 글씨와 거친 문장이 나오기 마련한 뜻이 됩니다. 비관주의자한테서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나올리 만무하고 낙천주의자한테서 애절한 문장이 쓰여질 리가 없다는 뜻이 될 테죠. 시에서는 재주를 숭상하는 것이 인품을 숭상하는 것만 못하다. 어떤 사람은 수직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시구가 빼어나게 아름답고자 하지만 재주는 여유가 없고 오히려 인품은 부족하다. 서, 유, 영가의 부는 치졸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뜻이 가득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예계, 부계. 높이 올라야 헤아릴 수 있다는 의미의 승고능부라는 말에서 높이 오른다는 말은 비록 몸이 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문과 회포가 높아지면 그 높은 뜻이 곧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연명이 높이 오르면 새로운 시를 노래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표현 역시 이런 미묘함을 일러주는 뜻이다. 예계, 부계.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장자미역 필력기에 엔드마크를 찍어야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장자미역의 발견을 첫 번째 주제로 업로드한 이후 이 시간 성고능부를 37회 마지막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저간에 평균적인 조회수는 100회에서 200회 사이에 나타나 있었고 18회 운짝이 동쪽에서 논이는 까닭이 조회수 250을 마크해서 최고 수위가 되어 있더군요. 그동안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기획 시리즈물로 이솝 우화에 관한 나의 생각들을 업로드하려 합니다. 이솝 우화를 매체로 하여 인생사 내지 세상사에 관한 나의 생각을 우리 함께 음미해 보자는 게 나의 기획 의도입니다. 세상이 너무 바삐 돌아가니까 우리가 그만 생각의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시작된 주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